안녕하세요. 오늘은 체육사, 한국 체육사 중에서 9번째 강의 시간으로 일제강점기 시대의 한국사 체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은데 요즘에 이제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겨울철도 됐고 여러 가지 몸 상태가 이렇게 좀 좋지 않네요. 여러분들도 특히 환절기 겨울철에 건강관리 특히 조심하시고 코로나19 시대에 몸 건강에 많이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소리 상태가 좀 좋지가 않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한국사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세계사 체육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만나고 있는데 오늘은 일제시대 과연 어떠한 체육들이 있었고 일제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일본으로부터 어떤 압박을 받았는지 일제강점기의 체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제강점기 체육 스포츠고요. 일제강점기의 체육이란 체육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과 충성심 강한 식민지인 양성을 목적으로 실시된 체육활동이에요. 하여튼 이 시대에 실시한 모든 체육, 문화, 모든 것들이 다 식민지와 제국주의의 팽창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일본의 어떤 개인적인 야욕과 그리고 침략의 수단으로 모든 것들을 활용한 우리나라로서는 참 치욕적인 그런 시대 33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우리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확인하고 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럼 일제강점기의 체육활동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19세기 후반에 수용된 근대 스포츠가 일제강점기에는 더욱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일제가 이 스포츠도 자기 어떤 침략의 수단으로 그리고 말살 정책의 수단으로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생각과 그리고 마음들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그런 것으로 근대 스포츠를 활용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1920년대에 조직된 조선체육회는 근대 스포츠를 장려하고 보급하기 위해 축구와 야구 경기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과거부터 체육에 대한 관심, 또 스포츠에 대한 관심들이 지대했고 지금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스포츠 강국이잖아요. 그 중에서 1920년대 일제강점기에는 축구와 야구를 또 이 야구 경기 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체육에 대한 어떤 자부심과 그리고 또 억압된 그런 시대 속에서 있는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들의 돌파구가 되었던 그런 스포츠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1920년대 세 번째로 1920년대 전조선 야구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1922년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팀을 초청해서 전 조선군과 경기를 갖췄습니다. 이제 못한데요.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팀을 초청할 정도로 우리가 좀 조선 야구대에 어떤 관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가 야구를 계속해서 시작을 했던 그러한 일제강점기의 중요한 체육 활동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27년에는 조선일보 주최로 전 경성군 내
전 평양군 축구대항전이라는 축구 경기대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축구와 야구에 대한 그 기본적인 관심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였지만 이런 그 스포츠 활동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또 관심을 보여줬던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일제강점기에는 근대 스포츠는 대중문화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 현대 시대에도 그렇지만 일제강점기의 근대 스포츠 시대에는 야구나 또 축구를 통해서 민족의 어떤 그 대중문화의 한 부분을 크게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 국민들의 그 어떤 그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그 억눌렸던 그런 일제 시대의 그 마음들을 그 스포츠를 통해서 풀게 했고요. 그리고 또 제대로 된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또 문화라든지 모든 억압을 받았던 그런 시기에 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돌파구를 찾은 시대가 아니었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스포츠를 통한 그런 어떤 그 근대 스포츠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시기가 바로 일제강점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다음 이 일본들이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지금 우리 대중문화와 또 스포츠를 이용했냐면 일제도의 대중들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죠. 집단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으로 근대 스포츠를 인정하고 장려했던 것입니다. 이 스포츠를 통해서 국민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른 쪽으로 돌리게 해서 지금 일제 치하에 있는 그런 그 억눌렸던 마음들과 울분들을 갖지 못하도록 그 수단으로서 이 집단적 어떤 스포츠, 야구라든지 지금 축구 같은 이런 스포츠를 장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이 체육 활동을, 스포츠 활동들을 이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일곱 번째는 근대 스포츠는 한국인에게 억압이 상존하는 일제강점기에서 맞죠? 아까 금방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민족적 단합과 반일 정신을 고취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은 이 스포츠를 위해서 그런 억압된 마음들을 자신들 나라에게, 자신들 그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단합과 또 반일 감정, 그 반일 정신을 고취하는 중요한 역할로 그리고 중요한 또 수단으로 이 스포츠를 활용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스포츠에 대한 어떤 강한 열정도 갖고 있었고 또 마음도 갖고 있는 그런 우수한 민족이었습니다. 다음. 지금 이 그림은 훈련원이라는 그 자리에서 야구 경기를 하고 있는 모습의 그 사진인데요. 이게 이제 뭐 정말 뭐 야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요즘에 얘기하면 동네 야구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정말 열악하고 아주 진짜 볼품없는 그런 사진이고 또 환경이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서양의 문물이 그 야구 경기를 보러 왔고요. 또 이렇게 갓을 쓰고 온 분들 또 뭐 이렇게 도포를 쓰고 온 그런 어린이들 뭐 어른들 하여튼 현대와 서양 그리고 과거와 현재 공존하는 그런 속에서 이렇게 기와집, 귀화집이 있는 상태의 훈련원에서 그 앞에서 이렇게 야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훈련원 자리에서 야구와 경기하는 모습 그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덟 번째로 아홉 번째 1907년에는 군대 해산 직후로 추정되며 개화기 및 일제강점기에도 야구는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의 하나였다. 자, 지금도 생각해보면 이 야구의 가장 인기 있는 비결은 뭐냐면 일단은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때리고 또 치고 달리고
또 막고 던지는 어떤 그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스포츠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어떤 그 간접적으로 내가 어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리만족, 특히 야구 같은 경우는 때리고 던지고 받고 달리고 어떻게 박진감 넘치고 다이나믹한 모습들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던, 과거부터 인기가 있었던 스포츠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도 그렇게 100여 년 이상 많은 오랜 그 기간 동안에 야구를 이어왔지만 지금까지도 국민들과 또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야구 경기장에 잘 가지 못하고 가더라도 3분의 1 뭐 이렇게 소수만 야구 경기를 관람을 해서 요즘에 참 야구 선수들이 대거 지금 정리되고 지금 이제 야구계에도 프로야구계에도 지금 찬바람이 계속 불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야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잘 극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시기에 저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어떤 실력과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고 또 발휘할 수 있는 근본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야구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 그 일제강점기 식민 통치에 3단계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무단 통치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문화 통치기. 세 번째는 민족 말살기인데요. 뭐 다 안 좋은 얘기죠. 뭐 무단 통치, 문화 통치, 민족 말살. 하여튼 뭐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혼까지도 다 바꾸려고 했던 일제의 그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 뭐 일본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옛날에는 저희가 죄송합니다. 좀 이런 표현을 쓰기. 옛날에 좀 쪽발이라고 저 얘기했잖아요. 쪽발이. 저희들이. 그리고 외놈이라고 얘기하고요. 하여튼 우리나라와 그 일본의 있던 감정은 이게 뭐 이렇게 쉽게 부드러워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제 33년의 강점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그 3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뭐 물론 여러 가지 뭐 좋은 점도 있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다 이렇게 무단 통치하고 문화를 통치하고 민족을 말살하는 그 정책을 펴고 이름도 언어도 잘 쓰지 못하게 했던 정말 기분 나쁜 정말 지금 들어도 이렇게 좀 기분 나쁜 나라죠 사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무단 통치기에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민족 교육을 봉쇄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지금 우리나라 그 역사나 말도 제대로 잘 못하게 했고요. 이름도 창씨 개명이라고 해서 자기 이름을 쓰지 못하고 뭐 일본식 이름의 그런 이름을 쓰게 했고 자유의 박탈은 당연하죠. 마음대로 뭐 신문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기타 여러 스포츠라든지 모든 행사나 문화 기타 등등 기본권 박탈은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체육까지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였죠. 그리고 사학과 서당을 봉쇄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계몽이라든지 그 글을 배우고 이런 그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원천 차단을 시켰죠. 나쁜 놈들이죠. 어쨌든 그 나라의 무단으로 통치하는 그런 시기에 이 민족교육의 봉쇄, 자유의 박탈, 사학과 서당의 봉쇄 이렇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통치기에는 문화 정치를 표방했고요. 경제적 수탈을 강화하고 대륙 침략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이제 중국을 침략하는데 우리나라를 수단으로 삼았던 거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경제적인 수탈도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또 문화 정치를 표방해가지고 뭐 이제 겉으로는 우리나라를 뭐 개봉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게 다 억압의 수단이었고 우리나라를 암울하게 만드는 그러나 좀 좋지 않은 그 문화 통치기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 말살기에는 황국 식민화 정책, 민족성 말살 정책, 한반도의 병참 기조가 있는데요. 황국 식민화는 좀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리려 하고 민족성 말살 정책은 하여튼 뭐 뿌리까지 다 바꿔버리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의 이 일제 민족성 말살 정책에 어떤
그런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고, 그리고 중국을 침략하려는 그 병참 기지와 우리나라를 그 수단, 발판으로 삼으려는 그런 아주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결국은 망하게 됐죠. 어쨌든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나 다른 나라를 짓밟고 뭔가를 잘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나라들은 잘 될 이유가 없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한국 식민화 정책이란 뭐냐면요. 일본이 한국 식민지 통치 제3기에 적용한 이념 통치 정책입니다. 그래서 대륙 침략, 중국 침략 전쟁과 태평양, 미국 전쟁을 수행하였던 일본은 이 시기에 가장 극도에 달하는 탄압 정책을 실시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쟁을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도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탄압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물자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인력 자원, 물적 자원들을 마음껏 지네 마음대로 사용하고 또 조달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아주 그냥 뿌리까지 근본까지 흔들는 그런 아주 나쁜 정책이었죠. 이 황국 식민화. 지네가 무슨 황국이에요 지금. 어쨌든 일본이라는 나라는 좀 그렇게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한국 식민화 정책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물자와 인력이 수탈 정책이었어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물자도 인력도 아주 지네 마음대로 다 뺏어간 거죠. 나아가서 한국인의 정체성, 이 정체성이라는 건 아이덴티티인데 이 근본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일본 민족에 통합하려는 민족 말살 정책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일본화 시켰던 거죠. 옷도 일본처럼 입고 다니게 하고 말도 못 사게 하고 이름도 그렇고. 근데 뭐 그게 근본이 바뀌었지나요? 자기 마음대로. 결국은 이 한국 식민화 정책은 우리나라 민족의 말살 정책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본까지, 뿌리까지 바꾸려는 그런 나쁜 정책이죠. 아주.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민족주의 계열의 교육 활동들이 이제 앞에서 좀 봤는데요. 뭐 대성학교라든지 오산 학교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어려운 시기였지만 우리가 학교나 교육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과 근본을 유지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대성학교와 오산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대성학교는 지난번에도 봤지만요. 도산 안창호님께서 설립하셨고요. 중등교육기관이고 1912년도 일제히에서 해체를 시켜버리죠. 하여튼 얘네들은 좋은 거 있으면 다 해체하고 뺏어가고 그런 문화재도 도대체 얼마나 많이 가져갔는지 일본 문화재 그 지금 박람회나 이런 전시회 가보면 대부분 이게 일제시대 우리나라에서 가져왔던 우리나라의 그 보물들이죠. 근데 아직도 지금 반납하고 있자는 것들이 지금 몇천 점이 된다고 하는데 얘네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우리나라의 그 문화재들을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져갔는지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자, 다음. 그 대성학교의 그 4대 교육 방침이 있었는데요. 건전한 인격의 함양, 애국 정신이 투철한 민족운동과 양성, 실력을 구비한 인재 양성, 건강한 체력의 훈련. 저 요거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체육이니까 건강한 체력의 훈련을 이 대성학교에서는 강조하지 않았나. 그 체육도 중요한 역할. 그래서 건전한 신체, 건전한 전신이 깃든다. 건전한 신체,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올림픽 표어에도 나타났듯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 체력, 건강해야만 모든 것들을 다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강이란 WHO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 그래서 이 건강이라는 것은 신체만을 얘기하는 것, 육체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신체, 정신과 심리, 사회적인 이 모든 것들, 이 세 개가 삼박자가 다 고루 맞춰져야만 진정한 건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어쨌든 체력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한 건 맞습니다. 다음.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오산학교인데요. 오산학교는 이승훈이 설립했습니다. 1907년에 평안북도 정주에 중고등학교고요. 민족교육사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초대 교장은 백이행이라는 분이 교장 선생님을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제의 정책과 민족주의 계열의 대립인데요. 민족주의 계열의 정책을 보고 일제의 체육 정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민족주의 계열 정책인데요. 우리가 체육단체의 결성을 했고 청년회의 활동을 통한 민족의식을 고취하였고요. 요거 중요한 것 같아요. 스포츠를 통해서 저항의식을 고취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얘네들이 일본 사람들이 스포츠를 장려했지만 우리는 그 스포츠를 통해서 저항의식을 암암리에 고취시키고 또 민족운동의 어떤 근본으로 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문화와 체육을 아무리 억압하고 우리를 통제했지만 우리는 모든 그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수단으로 그걸 삼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나중에 이제 독립을 하는 그런 근본을 그런 의식을 만드는데 이 스포츠를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전통 스포츠의 보존 운동을 전개했고요. 그때 뭐 씨름이라든지 활쏘기 이런 것들 그리고 민족주의적 정서가 강하게 내재된 연합운동회를 개최했습니다. 뭐 이때 지난번에 얘기했던 최초 운동회 화류회라는 것도 이때 나온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스포츠와 이런 각종 운동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주의의 어떤 정신, 우리 민족의 어떤 정서를 다시 한번 강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억압된 그런 모든 생활과 삶 속에서 이 스포츠와 운동회들을 민족주의 계열 정책, 그 민족주의 계몽 운동으로 그리고 우리 민족을 문화를 살리는 그런 근본으로 삼으려고 노력을 한 시기였습니다. 다음. 그럼 일제시대 체육 정책은 뭐냐? 아까도 앞에서 봤듯이 황국식민화를 주장했어요. 이 황국식민화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물자와 인력을 수탈해 나가는 정책이고 나아가 정체성 말살 정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황국식민화 정책이. 그래서 이 황국식민화를 조장했고요. 조선인 자주성 말살 정책을 자행했고요. 체육의 군사훈련화를 이루었고 각종 체육 활동을 탄압했어요. 왜냐? 이제 체육 활동을 통해 우리 민족들이 이제 그 독립운동이라든지 이런 계몽운동의 어떤 수단으로 자꾸 삼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일본에 저항하려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막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탄압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체육단체 해산과 흡수 통합을 시켰어요. 지네 마음대로 뭐 해산했다가 흡수했다가 통합시켰다가 이제 막 그런 거 이때 있어요. 조선체육회도 해체시키고 뭐 자기 마음대로 이제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1943년도 학교 체육을 군사교육 체제로 전환합니다. 교육기가 아니고 기본적인 학교 체육을 배워야 될 그런 학교에 군사교육 체제로 전환하게 되고 이때 이제 뭐 교련이라든지 군사교육이라 이때도 이제 이때부터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 교련 세대인데 일제시대의 잔재를 그때 저도 배웠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뭐 총검술도 하고 제식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열병이라 그래가지고 열병 의식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뭐 각개전투도 하고 하여튼 고등학교 시절에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어린 나이에 참 이 일본 시대의 어떤 그 이 잔재가 그때까지도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성 기독교 청년의 YMC라고 하는데요. 1901년 개척간사로 그 한국에 파송된 미국인 선교사 필립 질레트가 1903년 황성 기독교 청년회 YMC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 야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이런 어떤 중요한 종목들을 우리나라에 보급하고 또 체육계의 어떤 그 매개체 역할을 했던 그런 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YMCA라고 하면 이제 금방 얘기했던 1903년에 황성 기독교 청년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출범이 됐고 최초 1916년 실내 체육 시설을 준공했고요. 이 YMC가 지금까지 있지만 우리나라 체육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 참 미국인들이 이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첫 번째 교육기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체육 활동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세워서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행정, 또 예술, 체육 이런 어떤 분야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친 나라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YMC는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어떤 기독 체육 단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 YMC에 체육관도 있고요, 뭐 수영장도 있고, 뭐 유도장, 뭐 탁구장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실내 체육 시설을 통해서 스포츠에 우리가 접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체육센터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초창기만 해도 YMC 같은 이 체육 시설 외에는 특별한 우리나라에 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YMC는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일제강점기 한국 스포츠의 맥을 연결했고요. 서구 스포츠를 소개하고 활성화시켰어요. 그 다음에 스포츠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했고 많은 스포츠 지도자를 배출함과 동시에 체육과 스포츠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에 기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YMC는 우리나라 그 스포츠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조선체육계인데요. 조선체육계는 두 번째로 조선 기독교 청년회로 출범을 했고요. 조선체육협회에 대한 저항으로 1920년 제1회 조선야구대회를 개최하고 1933년 전조선 종합경기대회를 열었고요. 현재 이 조선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전신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경기의 부활과 보존운동도 했는데요.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활속이라든지 씨름 같은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진행을 했죠. 특히 씨름도 우리가 고대부터 이어하는 그런 각절하고 고대부터 유행했던 그런 씨름이잖아요. 이 당시에도 계속 이 씨름은 활성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장기 말세 사건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1936년 제11회 독일의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자 송기정 선수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유니폼에 그려진 일장기를 없애버린 사건인데요. 이로 인해서 14명이 기자들이 모든 사람이 사직 처리됐고요. 그 다음에 동아일보는 무기한 정관 처분을 받고요. 체육단체 통폐합을 이때 했고요. 각종 경기대회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에 군사훈련을 시켜서 기본적인 스포츠 활동을 제한하고 말살하는 정책을 피게 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스포츠 도입은 빙상, 야구, 농구, 테니스, 사이클, 권투, 탁구, 배구, 골프, 럭키, 스키, 레슬링 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민족주의 체육활동의 특징과 의의를 보면 체육을 통한 저항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일 감정과 또 스포츠가 결합하여 체육을 통한 저항운동이 진행됐고요. 근대 스포츠의 보급과 확산 노력으로 순수 체육의 보급이 확산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중의 보건의식을 교양을 위해 노력이 나타나고요. 활쏘기 씨름 등의 전통적인 민족 스포츠가 부활을 하죠. 자꾸 이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가 민족주의의 어떤 그 정신을 강화시키려고 또 고취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마치기 전에 잠깐 요 내용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적인 판결이라는 것인데요. 서초동의 그 소년원 법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도심에서 친구들과 오토바이 훔쳐서 달아난 소녀가 방청석에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와 함께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죠. 조영한 법정원의 그 부장판사 여성이 입장합니다. 전과 14범의 소녀는 무거운 보호처분을 예상한 듯 어깨를 잔뜩 움츠리죠. 그 판사가 그런 소녀를 향해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립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라해봐. 힘차게 외쳐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거렸던 소녀는 나지막하게 나는 이 세상에서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 주엔 더 큰 소리를 따라하라고 외쳤습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다 라고 외칠 때 참았던 눈물을 그 소녀는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녀가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던 이유는 어려운 가정 환경이었고 홀어머니가 있었는데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된 데도 불구하고 판사는 소녀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 아까 얘기했죠.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판결을 왜 내렸을까요? 이 소녀가 이렇게 됐던 것은 원래 이 소녀의 꿈은 성적도 좋고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귀갓길에 집단 폭행을 남학생들한테 당하면서 이 아이의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 후유증으로 그 삶이 완전히 마비되고 또 엄마도 이렇게 마비되고 그때부터 이제 이 아이는 비행과 청소년들과 또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잘못을 저지르게 됐죠. 그래서 이 법정에서 판사는 참관인들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이 소녀는 가해자로 재판장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소녀에게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의 책임은 있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렇게 재판장이 얘기를 했죠.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주는 것입니다. 이 소녀의. 그래서 눈시울이 붉어진 그 판사는 눈물이 범벅이 된 소녀를 법대 앞으로 부르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했답니다.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이 사실만 잊지 말거라. 그리고 두 손을 쭉 뻗어 소녀의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었습니다. 소년이 아니라 소녀인데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사실 끝까지 잊지 마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하시고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젊은이들, 특히 여러분들 같은 대학생들이 살아가기 가장 어려운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부디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일제시의 강점기 체육사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